노다지 캐서 드리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 금은보화가 와르르 쏟아지는 기분 좋은 길몽 꾸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우리 구독자님들의 일상에도 눈부신 노다지 같은 행운이 넝쿨째 굴러들어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국밥 한 그릇과 황금 두 컵이 대가 없이 베푼 작은 친절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모진 비바람이 몰아치던 칠흑 같은 밤, 자신의 줄인 배를 채울 마지막 남은 국밥 한 그릇을 이름 모를 거린에게 아낌없이 내어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자 했던 그녀에게 하늘은 놀라운 선물을 내리게 되는데요. 다음 날 아침 여인의 부뚜막에 나타난 찬란한 금빛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수백 년 전 조선 땅을 따뜻하게 덮여주었던 가슴 뭉클하고도 신비로운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난하지만 인심 좋은 주모와 삼거리 주막의 일상. 충청도와 경상도를 잇는 험준한 고갯마루 아래에는 허름하고 낡은 삼거리 주막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산세가 어찌나 험하고 가파른지 날랜 장정들조차 이 고개를 넘을 때면 숨이 턱턱 막혀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이 고단한 길목에서 나그네들의 지친 다리를 쉬게 해주는 유일한 안식처가 바로 이 주막이었습니다. 주막을 운영하는 이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억척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는 주모 김씨였습니다. 주막의 겉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해마다 덧대어 이은 초가지붕은 곳곳이 파여비가 오면 물이 새기 일쑤였고 진흙을 발라 세운 벽은 여기저기 금이 가 찬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마당에 놓인 평상 두어 개는 하도 낡아 사람들이 앉을 때마다 요란하게 삐걱거렸습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초가집은 장터를 오가며 등골이 휘도록 짐을 나르는 보찜 장수들이나 집신 한 켤레의 의지에 과거를 보러 천리 길을 걸어가는 가난한 선비들에게는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오아시스와도 같은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주모 김씨의 얼굴에는 고된 세월의 풍파를 증명하듯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무명 치마 아래로 드러난 손은 거친 나무 껍질처럼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맑은 산우물처럼 언제나 투명하고 다정했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것으로 주모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매운 연기가 눈을 찔러도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솥 안에서는 뽀얀 사골 국물이 밤새 우러나와 구수한 냄새를 풍겼고 숭숭 썰어 넣은 무화 시래기가 부드럽게 익어갔습니다. 에구, 그 무거운 보찜을 지고 이 험한 죄를 어찌 넘으셨소? 어서 이리 와 시원한 탁주 한 사발 들이키시고 다리 좀 쭉 뻗으시오. 주모의 넉넉한 목소리는 고개를 넘느라 파김치가 된 행인들의 피로를 봄눈 녹이듯 씻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주막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밥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모 김씨는 주머니 사정이 얄팍한 사람들에게 결코 야박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엽전 한 입이 모자라 국밥을 시키지 못하고 우물쭈물 침만 삼키는 앳된 소년에게는 오늘 솥바닥에 밥이 좀 늘어붙어 버리기 아까워. 그러니 내가 좀 먹어 치워다오. 라며 핑계를 대고는 고기 맛이 진하게 밴 국밥 한 그릇을 고봉으로 내어주었습니다. 험한 돌길에 신발이 다해져 발가락에 피가 맺힌 노인을 보면 땔감을 팔아 모아둔 쌈짓돈을 털어 사둔 새 집신 한 켤레를 슬며시 보찜에 찔러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주모를 보며 등 뒤에서 혀를 차곤 했습니다. 아이고 저 여편네는 자기 코가 썩 자면서 남 퍼주느라 날 새는 줄을 모른다니까. 저러니 평생 저 다 쓰러져가는 주막 구석을 벗어나지 못하고 궁상맞게 살지. 인심도 내 배가 불러야 쓰는 것 아니겠어. 그도 그럴 것이 김씨는 하루 종일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관아에 바치는 세금과 비싼 땔감 값을 치르고 나면 정작 자신의 입에 들어갈 쌀 한 줌 남기기가 빠듯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날이나 며칠씩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는 온종일 맹물로 줄인 배를 채우며 골아 떨어지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팍팍한 신세를 한탄하거나 야속한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루 이틀 굶는 것은 방구석에서 웅크리고 참으면 그만이지만 낯선 길바닥을 떠도는 이들이 백가죽이 등에 붙으면 그 서럽고 막막한 심정을 어찌 견디겠소.
내 손맛이 닿으니 볼품없는 국밥 한 그릇이 그들의 험난한 여정에 아주 작은 위로라도 된다면 나는 진실로 그것으로 족하오. 그녀의 철학은 굳건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재물이나 권력보다 앞서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끈끈한 정과 조건 없는 온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가마솥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진한 고깃국물 냄새는 험한 산마루를 넘는 이들의 발걸음을 어김없이 붙잡았고 주모의 넉넉하고 따뜻한 인심은 나그네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팔도 강산으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상 민심이 늘 주모의 곱고 선한 마음 같지만은 않았습니다. 국밥을 배불리 먹고는 냅다 도망치는 파렴치한 왈패들도 적지 않았고 고기의 냄새가 난다며 괜한 생트집을 잡아 밥상을 엎어버리는 행패 고약한 양반네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모는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도 묵묵히 깨진 사기 그릇을 치우고 다시 솥단지를 윤이 나게 닦으며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모진 세상 인심 속에서도 결코 바래지 않고 빛을 발했던 그녀의 따뜻한 심성은 훗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기적의 씨앗이 되어 이 초라한 주막을 조용히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처마 밑으로 찾아든 남루한 나그네. 숨이 턱턱 막힐 듯 무더운 늦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낮부터 하늘에 먹구름이 겹겹이 쌓이더니 해가 떨어질 무렵부터는 하늘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캄캄해졌습니다. 이윽고 거센 돌풍과 함께 굵은 장대비가 무섭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쩍쩍 가르고 천둥소리가 온 산을 뒤흔들며 쿵쾅거리는 참으로 기이하고도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놓아여 세상을 물바다로 만들려는 듯 빗줄기는 주막의 낡은 초가지붕을 뚫을 기세로 때려댔고 앞마당은 삼시간의 황토색 흙탕물이 거친 강물처럼 소용돌이치며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험악한 날씨에 길을 나설 얼빠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막 안에는 낮부터 머물며 비를 피하던 보찜장수 몇몇만이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코를 골며 잠자리에 들었을 뿐 사방은 으스스한 빗소리와 바람 소리를 제외하고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주모 김씨는 작은 방구석에 흔들리는 등잔불을 하나 켜놓고 해져서 구멍이 난 앞치마를 정성껏 꿰매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손님이 적어번 돈이라고는 엽전 몇 잎이 전부였습니다. 당장 내일 장터에 나가 찬거리를 살 돈조차 부족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돈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쉴 새 없이 흔들리는 문창호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어찌 이리도 원수같이 내릴꼬. 이 깊은 산골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가엾은 목숨이라도 있으면 어찌할꼬. 산사태라도 나면 꼼짝없이 변을 당할 터인데. 주모는 바늘에 찔려 손가락에 피가 맺히는 줄도 모른 채 창밖의 험악한 날씨에 행여나 길을 잃었을 누군가를 애타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등잔불을 끄려던 찰나였습니다. 바깥에서 거센 빗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바스락 털썩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산짐승이 비를 피하려 내려왔나 싶었지만 이내 누군가 흙바닥을 기어 처마 밑으로 간신히 숨어드는 듯한 둔탁하고 처절한 소리가 연거푸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주모는 급히 등잔을 들고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매서운 비바람이 순식간에 문틈으로 밀려들어와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의 눈은 처마 밑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시커먼 형체를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비바람을 피해 벽에 기대어 쓰러져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놀란 주모가 등잔불을 가까이 들이대고 비춘 그의 몰골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처참했습니다. 온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낡은 무명옷은 나뭇가지와 가시에 긁힌 듯 갈기갈기 찢어져 그 사이로 피멍이 든 살갗이 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나이를 가늠조차 하기 힘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뼈만 남은 듯 비쩍 마른 몸은 살을 에이는 추위와 극심한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밭은 숨을 헐떡이며 반쯤 감긴 눈으로 주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생명의 마지막 끈을 이 주모의 치맛자락에 걸어보려는 듯한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부처님 맙소사.
이 무서운 밤중에 어쩌다 이 지경이 되셨소. 주모는 외딴 주막에 찾아온 정체불명의 사내에 덜컥 겁이 날 법도 했지만 눈앞에서 숨이 끊어져 가는 사람을 모른 척할 만큼 독한 위인이 못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리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나그네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어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내는 이미 기력을 완전히 상실한 터라 주모의 어깨에 고꾸라지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오.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얼어 죽고 마오. 주모는 젖 먹던 힘까지 모두 쥐어짜내어 축 늘어진 사내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주방의 아궁이 앞까지 간신히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사내를 마른 집더미 위에 눕히자마자 주모는 비에 젖은 장작들을 골라내고 마른 나뭇가지와 짚을 걸어모아 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운 연기를 마셔가며 입으로 후 바람을 불어넣자 이내 붉은 불길이 타오르며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주방 안을 따뜻하게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그네는 아궁이의 온기를 느끼자 희미하게 신음하며 짐승처럼 몸을 웅크렸습니다. 주모는 자신이 쓰던 유일한 무명 수건을 가져와 나그네의 얼굴과 머리에 엉겨붙은 진흙을 조심스레 그러나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 속을 덮여줄 뜨거운 것을 당장 내어 오리다. 다급해진 주모는 망설임 없이 솥뚜껑을 열어젖혔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가마솥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찬장을 뒤져보아도 쌀독에 바닥을 긁어보아도 남은 것이라곤 없었습니다. 낮에 팔다 남아 한쪽 구석에 따로 덜어두었던 주모 자신이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아껴둔 국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내일 당장 장사를 시작할 미천조차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마지막 국밥마저 내어주면 주모 자신은 온종일 굶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떨고 있는 나그네를 바라보는 주모의 머릿속에는 내일의 굶주림이나 생계에 대한 계산 따위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오직 당장 꺼져가는 저 가여운 생명의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는 인간으로서의 뜨거운 도리만이 가슴속에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국밥 한 그릇의 온기와 나그네의 눈물. 주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궁이에 남은 잔불을 긁어모아 뚝배기를 올렸습니다. 그녀 자신이 내일 하루를 버티기 위해 남겨두었던 식어서 차갑게 굳어버린 마지막 국밥을 모조리 뚝배기 안에 쏟아부었습니다. 거기에 아껴두었던 파브리와 말린 시래기를 아낌없이 썰어 넣고 소중히 모아둔 굵은 소금으로 정성껏 간을 맞췄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진한 고기 국물 냄새가 부엌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모는 나무 쟁반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얹고 며칠 뒤 제사상에 올리려 깊은 독에 묻어두었던 아삭한 묵은지 한 보시기를 꺼내 곁들였습니다. 여보시오, 기운을 차려보시오. 뱃속에 뜨신 것이 들어가야 몸에 돌던 한기가 빠져나가고 살 수 있어. 자, 어서 눈을 뜨고 이걸 좀 드시오. 주모가 아궁이 옆에서 가사 상태에 빠진 듯 미동도 없던 나그네의 어깨를 조심스레 흔들며 깨웠습니다. 나그네는 처음에는 희미한 신음만 내뱉더니 코끝을 맴도는 진하고 고소한 국밥 냄새를 맡고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며칠을 굶주려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은 사내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면서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뚝배기를 덥석 감싸 쥐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태우는 듯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투박한 나무 숟가락을 쥘 새도 없이 뚝배기째 입을 대고 허겁지겁 국물과 건더기를 목구멍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천천히 드시오. 그러다 목이 댈라. 아무도 뺏어 먹을 사람 없으니 체하지 않게 꼭꼭 씹어 넘기시오. 주모는 사내가 뜨거운 국물에 입이라도 데일까 혹은 너무 급하게 먹다 얹히기라도 할까 염려되어 안절부절못했습니다. 그녀는 얼른 바가지에 시원한 우물물을 떠다 사내의 곁에 놓아주고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로 사내의 등과 가슴을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급히 먹다 탈나면 큰일이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드시구려. 사내는 주모의 다급한 만류에도 멈추지 않고 뚝배기 바닥이 박박 긁히는 소리가 날 때까지 밥알 한 톨 남기지 않고 모조리 비워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졌던 나그네의 창백한 얼굴에 서서히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던 몸의 경련도 기적처럼 잦아들었습니다. 빈 뚝배기를 내려놓은 사내는 그제야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오는 듯 길고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이성을 되찾은 사내의 눈앞에는 낡은 무명 저고리를 입고 수척한 얼굴로 자신을 자애롭게 내려다보는 늙은 주모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사내의 시선은 부엌 한쪽에 텅 빈 쌀독과 깨끗하게 박박 긁혀 물기 하나 없는 커다란 가마솥으로 향했습니다. 눈치 빠른 사내는 단번에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주모, 이 국밥은 혹여 주모께서 내일 아침 다루셔야 할 마지막 끼니가 아니었소이까. 사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미안함과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모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짐짓 호탕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리 하시오. 명색이 팔도 나그네들이 다 들르는 삼거리 주막집인데 어찌 먹을 것이 이 국밥 한 그릇뿐이겠소. 내일 아침 동이 트면 새로 고기를 삶아 솥 한가득 끓여낼 참이니 쇳내 굶을 걱정일랑은 접어두고 그저 배불리 자식이나 하시오. 하지만 사내는 주모의 그 어설픈 하얀 거짓말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주모의 움푹 팬 볼과 가냘픈 손목, 그리고 부엌의 남루한 살림살이가 그녀의 처절한 빈궁함을 말없이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차갑고 잔인한 세상에서 이름도 성도 모르는 더러운 거린에게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마지막 식량을 기꺼이 내어준 이 늙은 여인의 숭고한 희생에 사내의 가슴은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캥한 사내의 두 눈에 붉은 핏발이 서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뚝뚝 떨어져 부뚜막 위를 적셨습니다. 은혜를 이 하늘 같은 대은을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던 짐승만도 못한 나를 거두어 생명을 이어주시니 주모님은 정령 하늘에서 내려온 관음 보살이십니다. 사내는 엎드려 통곡하며 주모를 향해 연신절을 올렸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사람의 목숨이란 천금보다 귀하고 무거운 법인데 죽어가는 이를 살리는 것은 사람이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일 뿐이요. 밖에는 아직 비가 거세니 불 곁에서 몸을 더 녹이고 날이 밝아 비가 그치거든 그때 길을 떠나시오. 주모는 눈물을 흘리는 사내의 어깨를 토닥여준 뒤 그가 찬 바닥에서 자지 않도록 마른 볏짚을 두툼하게 더 깔아주고 자신의 낡고 얇은 덮개를 가져다 덮어주었습니다. 불기운과 포만감에 취한 사내는 연신 감사의 눈물을 훔치며 이내 평온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요란한 천둥번개와 폭우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고 있었지만 장작불이 타오르는 아궁이 앞에 작은 부엌만큼은 그 어떤 대궐의 안방보다도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주모 역시 밀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부엌 구석의 기둥에 기대어 쪽잠을 청했습니다. 자신의 뱃속에서는 꼬르륵거리며 아우성을 쳤고 내일 당장 끼니를 어찌 때워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지만 꺼져가는 한 생명을 살려냈다는 벅찬 기쁨에 주모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낡고 해진 저고리 위로 아궁이에 따스한 불빛이 밤새도록 일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뚜막 위에서 빛나는 황금 두꺼비의 발견. 이튿날 아침 밤새 세상을 온통 집어삼킬 듯 맹위를 떨치며 천지를 진동시키던 폭우와 벼락은 언제 그랬냐는 듯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대신 동쪽 산등성이 너머로 붉고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며 비갠 뒤에 청명하고 푸른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졌습니다. 폭우에 씻겨 내려간 나뭇잎들은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앞마당에 고인 물웅덩이 위로는 맑은 하늘이 거울처럼 비치고 있었습니다. 밤새 두려움에 떨던 산새들도 둥지를 박차고 나와 지저귀며 평화로운 아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밤늦도록 나그네를 간호하느라 부엌 기둥에 기대어 새우잠을 자던 주모 김씨는 문틈으로 스며들어오는 따스한 아침 햇살과 새소리에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한기를 고스란히 맞으며 잤더니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는구나. 늦잠을 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주모는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그녀의 머릿속을 가장 먼저 스친 것은 어젯밤 사경을 헤매다 간신히 숨을 돌린 그 남루한 나그네의 안위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은매무새를 다듬고 부뚜막 앞에 아궁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응당 누워 있어야 할 나그네의 형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주모는 눈을 비비고 부엌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사내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갈고 덮었던 볏짚과 낡은 덮개만이 누군가 정성 들여 손질한 듯 아주 가지런하고 반듯하게 개켜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밖에는 진흙탕이 가득한데도 문지방이나 마루에는 흙 묻은 발자국 하나 남지 않은 채 홀연히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노릇이로다. 아직 기력도 다 회복하지 못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터인데 이 꼭두새벽에 인사 한마디 없이 어딜 가셨단 말인가. 혹여 밤사이에 정신을 잃고 산짐승의 밥이라도 된 것은 아니겠지? 주모는 불길한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급히 마당으로 뛰쳐나가 보았지만 고갯마루로 이어지는 길가에는 인적 하나 없었습니다. 아쉬움과 걱정이 교차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부엌으로 돌아온 그녀는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 주막을 열어 손님들에게 내일 국밥을 끓여야 했지만 쌀독은 텅 비어 있었고 어제 남은 마지막 국밥마저 나그네에게 모두 내어준 터라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오늘은 산에 올라가 나물이라도 캐고 이웃 마을에 가서 보리자루라도 외상으로 빌려와야겠다는 생각에 주모는 가마솥을 씻기 위해 우물가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바가지를 들고 부뚜막으로 다가간 순간 주모의 시선이 아궁이 위쪽 평평한 흙바닥에 멈춰 섰습니다. 나그네가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 어두컴컴한 부뚜막 한가운데에 무언가 낯선 물건이 놓여있는 것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부직갱이나 녹그릇이 엎어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창틈으로 쏟아져 들어온 아침 햇살이 그 물건에 닿자 부엌 전체가 환해질 만큼 영롱하고도 눈부신 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웬 쇳덩어리가 이리도 번쩍거린담. 주모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바닥에 올려진 묵직하고 서늘한 무게감, 그리고 흠잡을 데 없이 정교하고 세밀하게 조각된 그 물건의 정체는 다름 아닌 황금 두꺼비였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섬세한 세공이었습니다. 두꺼비의 등짝에 난 울퉁불퉁한 돌기와 발톱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고 두 눈에는 붉은 빛이 감도는 영롱한 루비가 박혀 있어 신비롭고도 영험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듯 했습니다. 그 순도 높은 금빛은 조선 팔도 그 어느 보석상에서도 본 적 없는 최상급의 진품이 분명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부처님 맙소사. 이게 정녕 금이란 말인가? 어째서 이런 천금보다 귀한 보물이 내 누추한 부뚜막에 놓여있단 말인가? 놀란 가슴을 부여잡은 주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아 자신의 볼을 세게 꼬집어 보았지만 손끝에 닿는 묵직하고 단단한 황금의 촉감은 결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주모의 뇌리를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한 가지 뚜렷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뜨거운 국밥을 허겁지겁 비워내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 하늘 같은 대은을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라며 연신절을 하던 그 남루한 나그네의 목소리와 평범한 거린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맑고 깊었던 그의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거린 양반이 그저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단 말인가? 하늘의 신선이 변복을 하고 내려와 나의 얄팍한 인심을 시험한 것이었단 말인가? 아, 하늘이시여. 두려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주모는 떨리는 두 손으로 황금 두꺼비를 조심스레 가슴에 품었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면서도 자신보다 더 못한 이들을 향한 측은지심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그녀의 순수하고 선한 마음에 하늘이 응답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모진 세상을 묵묵히 버텨온 그녀의 따뜻한 삶의 궤적에 대한 하늘의 숭고한 보상이자 기적과도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부엌의 어둠을 밀어내고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 두꺼비를 품에 안은 채 주모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무거부가 된 주모 마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더
주모가 발견한 황금 두꺼비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두꺼비를 명주천에 겹겹이 싸서 품에 깊이 간직한 채 고을에서 가장 큰 장터에 자리한 객주를 조심스럽게 찾아갔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온갖 귀한 물건을 감정해온 백발의 객주조차 두꺼비를 한 번 쓱 쓰다듬더니 두 눈이 휘둥그레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금은 보화를 보아왔지만 이토록 순도가 높고 세공이 신묘한 물건은 처음 보오. 이것은 일국의 왕조차 쉽게 가지지 못할 천상의 보물이오. 객주는 황금 두꺼비의 극히 일부분만 떼어내어 값을 쳐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은 주모가 평생토록 뼈가 부서져라 국밥을 팔아도 만져보지 못할 거대한 재물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그것도 고을 최고의 거부가 된 것입니다. 보통의 필부필부 같았으면 그 엄청난 돈으로 당장 한양 한복판에 99칸짜리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사고 몸에는 비단을 휘감으며 수많은 노비들을 거느린 채 남은 여생을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모 김씨의 그릇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벼락같이 쏟아진 이 거대한 재물이 결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라고 하늘이 내려준 것이 아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헐벗고 굶주린 채 길거리를 떠도는 불쌍한 백성들을 내 손을 빌려 구제하라는 하늘의 준엄하고도 따뜻한 뜻이로다. 어찌 나 혼자 이 돈을 주고 배를 두드릴 수 있단 말인가. 주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큰 공사를 일으켰습니다. 먼저 비바람을 간신히 피하던 날띠 낡은 삼거리 초가 주막을 허물고 그 자리에 크고 번듯한 객잔을 새로 지어 올렸습니다. 거센 폭풍우도 거뜬히 막아낼 수 있는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넓은 기와 지붕을 얹어 수백 명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여병자들이나 얼어 죽어가는 이들이 몸을 지질 수 있도록 방마다 구두를 두껍게 놓아 한겨울에도 절절 끓는 온돌방을 수십 개나 만들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객잔 앞마당이었습니다. 성인 남성 두세 명이 거뜬히 들어갈 만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무쇠가마솥 3개를 나란히 걸어놓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작불을 지피며 고깃국을 팔팔 끓여냈습니다. 자자, 주머니에 엽전 한 입 없어도 좋으니 주저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마시오. 이리 오셔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가시오. 나그네는 속이 든든해야 그 험한 고개를 무사히 넘는 법이요. 객잔 입구에는 1년 12달 무료 공양이라는 커다란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굶주리는 이들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얀 쌀밥과 고기가 듬뿍 든 국밥을 내어주었고 길을 가다 병든 자들에게는 용한 의원을 불러다 약을 첩첩이 지어 먹였으며 한겨울 추위에 입술이 파래진 채 떠는 자들에게는 솜을 두툼하게 넣은 무명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객잔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뭄이나 홍수로 흉년이 들어 마을 전체가 보릿고개의 고통에 신음할 때면 주모는 자신의 거대한 곳간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굶주린 농민들에게 곡식을 조건 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주모님은 살아계신 미륵보살이셔. 하늘이 내리신 천사란 말이야. 아무렴 그렇고 말고 그 황금 두꺼비가 천상의 신선이 주모님의 덕을 칭송하며 내린 선물이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은 주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어버이처럼 따랐습니다. 주모의 아낌없는 선행 덕분에 삼거리 고을에는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상인들과 백성들로 장터는 연일 북적이며 전에 없던 크나큰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는 재물이라는 날개를 달고 고을 전체를 조선에서 가장 풍요롭고 살기 좋은 태평성대의 마을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거부가 되었음에도 주모는 화려한 비단옷이나 가락지 하나 몸에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소박하고 정갈하게 풀을 먹인 무명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늘 가마솥 앞에 서서 주걱을 들고 땀을 흘리며 사람들을 향해 자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은 황금 두꺼비는 깊은 금고속이나 화려한 장식장 안에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 영험한 기운과 기적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객잔의 가장 넓은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비단 방석을 깔고 모셔져 세상을 향해 묵묵히 따뜻한 금빛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선행과 황금 두꺼비의 전설. 세월이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덧없이 흘러 억척스럽고 기운 넘치던 젊은 주모 김씨의 머리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허리는 활처럼 굽었고 거친 주름은 더욱 깊게 패였지만 여든이 넘은 노구가 되어서도 그녀는 여전히 객잔의 주방을 떠나지 않고 가마솥 앞에서 사람들에게 국밥을 퍼주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녀의 주름진 손을 거쳐간 국밥 한 그릇이 수만 명의 가여운 목숨을 살려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녀의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헐벗은 나그네와 고아들은 조선 방방곡곡에 퍼져 각자의 삶을 훌륭하게 개척해 나갔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객잔 앞마당에 화려한 사인교 하나가 멈춰 섰습니다. 그 안에서 내린 이는 당상관의 붉은 관복을 입고 사모간대를 한 늠름한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객잔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니 대청마루에서 물을 썰고 있던 노파 김씨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쇳내를 기억하시겠습니까? 30년 전 겨울 과거를 보러 가다 빈혈과 굶주림으로 객잔 앞에 쓰러져 죽어가던 저를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 밤새 간호해 주시고 노잣돈까지 지어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못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이 내어주신 국밥 한 그릇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내의 고백에 객잔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거대한 상단을 이끄는 조선 최고의 대행수가 되어 수십 마리의 말에 비단과 인삼, 보물을 가득 싣고 은혜를 갚으러 당도한 이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주모에게 생명의 빚을 지고 성공하여 돌아온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노파 김씨는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다정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분인들이 복을 타고났고 피나는 노력을 하며 훌륭하게 산 덕분이지 이 늙은이가 한 일이 무엇겠소. 나는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같이 나누어 먹은 것뿐인걸. 내게 가져온 이 귀한 재물들은 나 대신 저잣거리에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게나. 주모는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받은 엄청난 재물과 감사 인사마저도 단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고 다시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데 온전히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남을 위해 불태운 그녀가 마침내 세상을 떠나던 날 하늘도 슬퍼하는 듯 조용한 이슬비가 내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전국 팔도에서 몰려든 사람들의 슬픔과 오열이 산천을 뒤흔들었고 그녀의 상여를 따르는 흰옷 입은 백성들의 행렬이 무려 십리 밖까지 끝없이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일국의 왕조차 받아보지 못한 백성들의 진심 어린 애도이자 존경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객잔 대청마루에 고이 모셔져 있던 황금 두꺼비는 오랫동안 영롱한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후손들과 은혜를 입은 마을 사람들은 주모의 거룩한 유지를 받들어 개를 조직했고 객잔에 불을 꺼뜨리지 않은 채 굶주린 이들에게 밥을 내어주는 무료 공양의 전통을 수백 년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 놀랍고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는 조선의 기담과 야사를 모은 청구야담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설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자명합니다. 진정한 부와 가치란 창고에 꼭꼭 쌓아두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대가 없이 베푸는 따뜻한 마음과 나눔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헐벗은 거린에게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았던 마지막 모든 것을 내어준 주모의 국밥 한 그릇. 그것은 어쩌면 부뚜막에 나타난 그 어떤 황금 두꺼비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나는 인류가 영원히 지켜나가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의 결정체였습니다. 각박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모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큰 위로와 교훈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주변을 밝히는 작은 황금 두꺼비 한 마리씩 품고 살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야담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송사로 이웃 땅 빼앗으려던 부자의 깨달음. 거짓 문서로 이웃의 논을 차지하려다
모든 걸 잃고 거지가 된 부자, 자신을 거두어준 사람이 바로 그 이웃이었던 사연. 조선 어느 고을에 돈은 산처럼 쌓아두고도 마음은 바늘구멍보다 좁은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이웃 가난한 농부의 논 한마지기를 탐내 거짓 문서를 꾸미고 관아에 송사를 걸어 끝내 남의 땅을 빼앗으려 했지요. 모두가 그를 두려워해 입을 다물었고 가난한 농부는 억울함에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오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으로 시작한 한 장의 거짓 문서가 부자의 집안과 재산, 자식과 명예까지 삼켜버렸고 마침내 그는 비바람 속을 떠도는 거짓 신세가 됩니다. 굶주림에 쓰러진 그를 말없이 거두어준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고을 제1의 부자 장대감이 이웃 농부 최만석의 기름진 논을 탐내기 시작한다.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산골 고을에 장덕수라는 부자가 살았다. 사람들은 그를 장대감이라 불렀다. 벼슬을 한 적은 없었으나 쌀 창고가 12이요. 소작인이 100을 넘으니 그 위세가 웬만한 현관보다 더했다. 대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고 담장은 사람 키의 2배나 되었으며 사랑채 앞마당에는 해마다 새로 들인 기와가 햇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그러나 그 집에서 밥 한 그릇 얻어먹었다는 사람은 드물었다. 흉년이 들어 아이들이 나무 껍질을 벗겨 먹을 때도 장대감의 곳간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이자는 더 붙었고 기한은 더 짧아졌다. 고을 사람들은 그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었다. 저 집 기와는 번쩍번쩍한데 사람 마음은 어찌 저리 차갑단 말인가. 쉿, 누가 들으면 큰일 나네. 저 양반 귀가 담장 밖까지 뻗어 있다지 않나. 장대감은 그런 말을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속으로 비웃었다. 가난한 것들이 입만 살아서 세상을 논하는구나. 세상은 돈 가진 자가 이기는 법이다. 그런 장대감이 오래전부터 눈독 들인 땅이 하나 있었다. 자기 논들과 맞닿은 아랫뜸 논, 물길이 제일 먼저 닿고 흙이 기름져 모를 꽂으면 벼가 허리까지 차오르는 땅이었다. 그 논의 주인은 최만석이라는 농부였다. 최만석은 가진 것이라곤 그 논 새마지기와 초가 한 채뿐이었으나 부지런하고 성품이 반듯해 고을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터웠다. 봄이 되면 최만석은 새벽별이 사라지기 전에 논에 나갔다. 아내는 논두렁에 보리밥과 된장을 놓고 갔고 어린 손자는 맨발로 논가를 뛰어다니며 개구리를 쫓았다. 가난했으나 집 안에는 웃음이 있었다. 장대감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내려다보곤 했다. 특히 물고가 열리는 날이면 그의 눈빛은 더 사나워졌다. 자기 논보다 먼저 물을 먹는 최만석의 논이 못마땅했다. 물길 하나만 바꾸면 자기 땅 전부가 살아날 터였다. 어느 날 장대감은 최만석을 불렀다. 최만석은 흙 묻은 저고리를 털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대청 위에는 장대감이 비단 도포를 입고 앉아 있었다. 만석아, 내 아랫뜸 논을 내게 팔아라. 시세보다 한 섬 더 쳐주마. 최만석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송구하오나 그 논은 팔 수 없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고 제 식구가 먹고 사는 미천입니다. 장대감의 눈썹이 꿈틀했다. 땅이란 원래 있는 자가 크게 붙여야 빛이 나는 법이다. 너 같은 사람이 새마지기 붙들고 있어봐야 무엇하겠느냐. 가난한 사람에게는 새마지기가 천마지기와 같습니다. 그 논을 팔면 저희는 당장 빌어먹어야 합니다. 빌어먹는다. 저 말은 잘하는구나. 내가 값을 후히 쳐준다 하지 않았느냐. 최만석은 두 손을 모았다. 아무리 후회도 팔 수 없습니다. 돈은 없어지나 땅은 자식을 먹입니다. 그 말이 장대감의 귀에는 건방지게 들렸다. 감히 자기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다. 최만석이 돌아간 뒤 장대감은 오래도록 빈 마당을 노려보았다. 돈으로 안 되면 법으로 하면 된다. 법도 결국 힘있는 자의 편 아니겠느냐. 며칠 뒤 장대감은 오래된 문갑을 뒤지기 시작했다.
조상 때의 매매 문서, 빚 문서, 도장 찍힌 낡은 종이들이 줄줄이 나왔다. 그는 서리 출신의 늙은 아전 하나를 은밀히 불렀다. 아전은 술 냄새를 풍기며 사랑채에 들어와 문을 닫았다. 없는 문서를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겠느냐? 늙은 아전의 눈이 번쩍였다. 만들 수야 있습니다만 종이와 먹빛이 세월을 먹어야 합니다. 장대감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툭 던졌다. 주머니가 마루에 떨어지며 묵직한 소리를 냈다. 세월이 모자라면 돈으로 채워라. 그날 밤 사랑채의 등불은 삼경이 넘도록 꺼지지 않았다. 장대감의 집 담장 밖으로 찬바람이 불고 아랫뜸 최만석의 논에는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다. 최만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내년 농사를 걱정하며 잠이 들었다. 그러나 탐욕은 이미 어둠 속에서 문서 한 장의 얼굴을 하고 기어 나오고 있었다. 이 장대감은 거짓 문서를 꾸며 관아에 송사를 걸고 최만석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거짓 문서는 생각보다 그럴듯했다. 오래된 한지에 누런 물을 들이고 장대감의 부친과 최만석의 조부가 거래한 것처럼 꾸며 놓았다. 내용은 아랫뜸 논 새마지기가 본래 장씨 집안의 땅이었으나 최씨 집안이 잠시 빌려 붙여왔다는 것이었다. 끝에는 흐릿한 수결과 낡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장대감은 문서를 들고 한참이나 웃었다. 종이 한 장이 남의 조상과 땀과 세월을 통째로 삼킬 수 있다니 세상일이 참 쉽다고 여겼다. 이제 저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관아 문턱은 가난한 자에게 산보다 높고 부자에게는 마루턱보다 낮은 법이다. 초여름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던 날 최만석에게 관아 출두명이 떨어졌다. 그는 영문도 모르고 젖은 길을 걸어 동원 앞에 섰다. 마당에는 이미 장대감이 와 있었다. 비단 가끈에 새 신을 신고 하인 둘을 뒤에 세운 모습이 마치 승리를 미리 챙긴 사람 같았다. 현감은 피곤한 얼굴로 문서를 받아들었다. 옆에 앉은 아전이 크게 읽기 시작했다. 최만석은 처음 몇 구절을 듣고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 없습니다. 아랫뜸 논은 제 조부 때부터 저희 집 논입니다. 고을 사람들도 다 압니다. 장대감이 코웃음을 쳤다. 안다고? 사람이 안다는 말이 종이 위에 글자보다 무겁더냐? 여기 문서가 있지 않으냐? 그 문서는 거짓입니다. 제 조부께서 남의 땅을 빌려 붙였다면 어찌 제 아버지 때도 제 때도 아무 말이 없었겠습니까? 도둑이 오래 훔쳤다고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에 마당 구석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장대감에게 빚진 사람이 많았고 그의 논을 붙이는 소작인도 많았다. 진실을 아는 입들은 밥줄 앞에서 얼어붙었다. 현감이 고개를 들었다. 증인이 있느냐? 최만석은 뒤를 돌아보았다. 어릴 때부터 아랫뜸 논을 보아온 노인들, 물꼬를 함께 트던 이웃들, 부친의 장례 때 논두렁에서 곡하던 친척들이 모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하나같이 땅을 향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 논이 저희 집 논인 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 노인이 입술을 떨었다. 그러나 곧 장대감 쪽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흐립니다. 또 다른 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문서가 그렇다 하니 저희 같은 것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최만석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무릎을 꿇고 현감 앞에 엎드렸다. 사또 가난한 백성에게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조상의 땅을 빼앗으시면 저희는 어디에 가서 억울함을 풀어야 합니까? 저 논을 빼앗기면 저희 식구는 굶어 죽습니다. 현감은 난처한 듯 수염을 쓸었다. 장대감이 은근히 옆 아전에게 눈짓했다. 아전은 이미 장대감 집 사랑채에서 술과 돈을 받은 뒤였다. 그는 문서를 다시 살펴보는 척하며 말했다. 종이와 먹빛이 오래되었습니다. 수결도 그럴듯하고 도장도 흐릿하나 분명합니다. 달리 반증이 없으면 문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장대감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최만석의 아내가 관아 마당 밖에서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어린 손자는 할아버지가 왜 땅바닥에 엎드렸는지 몰라 겁먹은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최만석이 몸을 일으켰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장대감, 돈이 많으시면 더 큰 땅을 사십시오. 어찌 가난한 이의 밥그릇까지 빼앗으려 하십니까? 장대감은 차갑게 대꾸했다. 밥그릇이라니. 내가 남의 그릇을 오래 들고 있었던 게지.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하늘이 보았다면 벌써 내 편을 들었겠지. 그 말이 끝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천둥이 울렸다. 동원 처마 끝에서 빗물이 굵게 떨어졌다. 현감은 결국 장대감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랫뜸 논 새마지기는 장씨 집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최만석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그의 아내가 달려와 팔을 붙잡았다. 손자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장대감은 젖은 마당을 밟고 나가며 하인에게 말했다. 내일부터 물꼬를 우리 쪽으로 돌려라. 그리고 저놈들이 논에 얼씬도 못하게 해라. 최만석은 고개를 들어 장대감의 등을 바라보았다. 분노보다 더 깊은 허탈함이 그의 눈에 고였다. 가난한 것도 죄라면 나는 무슨 죄를 이리 크게 지었단 말인가. 관아의 문이 닫혔다. 하지만 그날 닫힌 것은 문 하나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생계, 한 집안의 웃음, 그리고 고을 사람들이 믿고 있던 작은 정의마저 함께 닫혀버렸다. 송사에서 이긴 장대감은 논을 빼앗지만 그날부터 집안에 불길한 일이 이어진다. 장대감은 송사에서 이긴 뒤 사흘 동안 잔치를 벌였다. 사랑채에는 술상이 끊이지 않았고 마당에서는 풍악 소리가 밤늦도록 울렸다. 그는 찾아오는 손님마다 거짓 문서를 자랑하듯 꺼내 보이며 말했다. 세상 일은 문서가 말하는 것이요. 제 아무리 억울하다 울어도 글자 하나 이기지 못하는 법이지. 사람들은 억지로 웃었다. 장대감의 눈치를 보며 술잔을 들었으나 마음속으로는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남의 눈물 위에 차린 술상이 오래 갈 리 없다. 아랫뜸 논의 물꼬는 곧 장씨 집안 쪽으로 바뀌었다. 최만석은 논두렁에 서서 말없이 그 모습을 보았다. 하인들이 새 말뚝을 받고 장대감 집 소작인이 모를 심었다. 최만석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밥솥 앞에서 주저앉았다. 쌀독 바닥이 드러난 지 오래였다. 여보 이제 어찌 삽니까? 최만석은 한참 뒤에야 대답했다. 하늘이 사람을 굶겨 죽이려고만 하시겠소. 품을 팔아서라도 살아야지. 그날부터 최만석은 남의 논밭을 돌며 상리를 했다. 예전 자기 논이었던 곳을 지나갈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는 원망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다만 밤이면 문 밖에 앉아 멀리 장대감 집 기와 지붕을 바라보았다. 한편 장대감의 집에는 이상한 일이 이어졌다. 먼저 아랫뜸 논에 심은 모가 누렇게 말라갔다. 다른 논은 멀쩡한데 그 논만 물이 고이면 썩고 물을 빼면 갈라졌다. 소작인들이 고개를 저었다. 이상합니다. 이 땅은 원래 이런 땅이 아니었는데요. 장대감은 버럭 화를 냈다.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지 땅 탓을 하느냐. 거름을 더 넣고 물기를 다시 팔아. 하지만 아무리 손을 써도 벼는 힘을 쓰지 못했다. 가을이 되어 낫을 들었을 때 아랫뜸 논의 수확은 예년에 반해도 미치지 못했다. 장대감은 분노에 소작인의 삭슬 깎았다. 그러자 소작인들 사이에 불만이 쌓였다. 그해 겨울에는 장대감의 큰아들이 도박판에 빠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한양에 공부하러 보냈더니 글은 뒷전이고 기생집과 노름방을 드나들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을 잃더니 나중에는 장대감 몰래 창고에 쌀을 팔아 탕진했다. 장대감은 아들을 불러 호통쳤다. 이놈아, 내가 피땀으로 모은 재산을 내가 하루아침에 날리려 하느냐. 큰아들은 술 기운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비웃었다. 아버지께서 피땀으로 모으셨습니까? 남의 피눈물도 섞였겠지요. 그 말에 장대감의 손이 날아갔다. 큰아들은 뺨을 맞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랫뜸 논이 누구 땅인지 온 고을이 압니다.
아버지만 모르는 척 하실 뿐이지요. 장대감은 노발대발에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그 말은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에 박혔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사랑채 문갑 속에 넣어둔 거짓 문서가 자꾸 생각났다. 종이는 말이 없는데도 어둠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듯했다. 며칠 뒤에는 둘째 아들이 장사길에 올랐다가 큰 손해를 보았다. 믿었던 객주가 물건값을 들고 달아났고 배에 실은 비단은 강물에 젖어 못쓰게 되었다. 장대감은 메우려고 창고에 쌀을 헐었다. 그래도 모자라자 남몰래 땅 한 필지를 팔았다. 그뿐 아니었다. 장대감의 아내가 병석에 누웠다. 의원을 부르고 약재를 쏟아부었지만 차도가 없었다. 아내는 마른 손으로 장대감의 소매를 붙잡았다. 여보, 아랫뜸 논말입니다. 또 그 소리요? 병든 사람이 그런 일에 마음 쓰지 마시오. 그 논을 돌려주십시오. 밤마다 꿈에 웬 노인이 젖은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물이 차오른다며 돌아가라 합니다. 장대감은 얼굴을 굳혔다. 헛꿈이요. 약 기운에 허튼 것을 본 게요.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 재산이 많아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저승길에 쌀가마를 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대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많았다. 멀리 아랫뜸 논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괜히 가슴이 답답해져 중얼거렸다.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단 말이냐. 세상 모두가 이렇게 사는데 어찌 나만 죄인이라 하느냐. 그때 바람이 불어 사랑채 문이 덜컹거렸다. 문갑 안에 낡은 문서가 저절로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났다. 장대감은 자신도 모르게 뒤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집에서 들리던 웃음소리는 점점 잦아들었다. 곳간에는 아직 쌀이 많았으나 집안의 기운은 이미 안쪽부터 썩어가고 있었다. 재산과 자식, 명예를 잃은 장대감은 떠돌이 신세가 되어 비참하게 무너진다. 불행은 처음에는 실오라기처럼 가늘게 들어오더니 어느 순간 굵은 밧줄이 되어 장대감의 집을 동염했다. 큰아들은 도박 빚을 갚지 못해 한양에서 매를 맞고 돌아왔다. 등에 피멍이 가득했고 빚쟁이들은 장대감의 대문 앞까지 몰려와 소리쳤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관아에 넘기겠소. 장대감은 체면 때문에 이를 악물고 돈을 내주었다. 그 돈을 마련하려고 창고 하나를 통째로 비웠다. 둘째 아들은 손해를 만회하겠다며 또 장사에 나섰다가 사기를 당했다. 이번에는 장대감의 인장을 몰래 찍어 어음을 쓴 것이 드러났다. 내가 정녕 내 아들이냐.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태어났느냐. 둘째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울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번에 막지 못하면 저는 죽습니다. 장대감은 이를 갈며 땅을 팔았다. 처음에는 먼 밭을 팔았고 다음에는 산을 팔았으며 결국 조상 무덤이 보이는 선산 한 자락까지 남의 손에 넘겼다. 고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남의 논 새 마지기 탐내더니 자기 산 수십 마지기를 잃는구먼. 입 조심하게. 그래도 아직 장대감일세. 그러나 그 말도 오래가지 않았다. 장대감의 위세는 해마다 깎여나갔다. 빈문서가 쌓였고 이자가 이자를 낳았다. 소작인들은 더 이상 그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어떤 이는 밤중에 도망쳤고 어떤 이는 밀린 삭슬 달라며 대문 앞에서 버텼다. 그 무렵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 그녀는 장대감의 손을 붙잡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논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마음이라도 살 것입니다. 장대감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다. 다 나으면 그리하겠소. 하지만 아내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장례를 치르는 날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상여가 나가는데 길이 진창이 되어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았다. 장대감은 처마 밑에 서서
빗속으로 멀어지는 상해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두려움이 짙었다. 아내가 죽은 뒤 집안은 더욱 빠르게 무너졌다. 큰아들은 빚쟁이를 피해 달아났다가 병든 몸으로 객사했다는 소식이 왔다. 둘째 아들은 장대감에게 남은 돈을 훔쳐 밤중에 사라졌다. 하인들은 품삯을 못 받겠다며 하나둘 떠났다. 넓던 집은 텅 비어갔다. 닫힌 방마다 먼지가 쌓이고 마당의 잡초는 무릎까지 자랐다. 마침내 장대감은 마지막으로 남은 큰 집마저 빚값에 넘기게 되었다. 낯선 상인이 대문을 열고 들어와 집안을 둘러보았다. 기와는 좋으나 손볼때가 많군요. 값은 더 깎아야겠습니다. 장대감은 화를 내려 했으나 이제 그의 말에 겁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상인은 계약서를 내밀었다. 장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오래전 최만석이 관아 마당에서 엎드려 울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 저자의 손도 이처럼 떨렸겠지.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다. 집을 비우는 날 장대감은 문갑 하나만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낡은 문서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중 가장 깊은 곳에 아랫뜸 논을 빼앗을 때 쓴 거짓 문서가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그것을 불태우려 했으나 차마 그러지 못했다. 그것을 없애면 자신의 죄가 더 또렷해질 것 같았다. 겨울이 깊어졌다. 장대감은 친척집을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 예전에 그에게 굽실거리던 이들은 이제 모른 척했다. 한때는 가난한 이들이 그의 대문 앞에서 쌀 한 줌을 구걸했지만 이제는 그가 남의 처마 밑에서 잠을 청했다. 누구시오? 나일세. 장덕수. 장덕수라니요.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을 들릴 형편이 못 됩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다. 그는 눈발 속을 걸었다. 비단옷은 해지고 갓은 찢어졌으며 손은 얼어 갈라졌다. 며칠을 굶은 탓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고을 장터 끝 주막 처마 밑에서 그는 쓰러지듯 앉았다. 지나가는 아이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수군거렸다. 저 거지는 왜 저리 무섭게 생겼어? 눈이 꼭 빈 곳간 같아. 장대감은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터져 피가 났다. 그는 품속에서 거짓 문서를 꺼냈다. 적고 낡아 글자가 번져 있었다. 한때는 세상을 이긴 증거라 여겼던 종이가 이제는 썩은 낙엽 같았다. 내가 이 종이 한 장으로 무엇을 얻었느냐? 논세마지기. 아니, 나는 이 종이 한 장으로 집안 전체를 팔아먹었구나. 그는 종이를 움켜쥐고 울었다. 그러나 울음소리는 바람에 묻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그날 밤 눈은 그치지 않았고 장대감의 몸은 점점 차가워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누가 물 한 모금만.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낡은 집신이 눈 위에 조용히 자국을 남겼다. 오금주려 쓰러진 장대감을 한 사람이 거두어 살리고 그는 낯익은 온정에 흔들린다. 장대감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다. 천장은 낮았고 벽은 흙으로 발라져 있었다. 문풍지가 바람에 가늘게 떨렸지만 방 안은 따뜻했다. 아궁이에서 군불이 들어오는지 등어리가 은근히 데워졌다. 코끝에는 묽은 죽 냄새와 약초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힘이 없었다. 마른 기침이 터졌다. 그러자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왔다. 머리를 곱게 쪽진 중년 여인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얹었다. 깨어나셨습니까? 아직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장대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여인을 보았다. 낯이 익은 듯도 했지만 기억이 흐렸다. 여기가 어디요? 걱정 마십시오. 눈밭에 쓰러져 계시던 것을 저희 집 어른이 업고 오셨습니다. 내가 왜? 사흘을 앓으셨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셨지요.
장대감은 입술을 떨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한때 남을 내려다보던 자신이 이제는 이름 모를 가난한 집에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나는 갚을 돈이 없소. 여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돈 받자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눈을 감았다. 얼마 뒤 흰 수염이 듬성듬성 난 사내가 죽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사내는 일부러 얼굴을 그늘에 두는 듯 했다. 장대감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입을 조금 여십시오. 뜨겁지 않습니다. 장대감은 아이처럼 숟가락을 받아 먹었다. 죽은 쌀보다 물이 많았지만 그에게는 진수성찬 같았다. 한 숟가락이 목을 넘어갈 때마다 얼어붙었던 속이 풀렸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을 거두었소. 길가에 버려두어도 누구 하나 탓하지 않았을 텐데. 사내는 숟가락을 잠시 멈추었다. 길가에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키는 것이 사람 도리입니다. 세상에 그런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직 있었나. 없다고 여기면 없어지고 있다고 믿으면 남아있는 법이지요. 장대감은 그 목소리를 듣고 눈을 깜빡였다. 어디선가 들은 음성이었다. 오래전 관아 마당, 빗속에서 떨리던 목소리.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 집은 가난했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 마당 한쪽에 닭 2마리와 장작 몇 단이 전부였다. 그래도 장대감에게는 매일 죽이 나왔고 밤이면 이불이 덮였다. 여인은 그의 해진 옷을 기워주었고 사내는 의원에게 얻어온 약초를 다렸다. 며칠 뒤 몸이 조금 나아지자 장대감은 마루에 앉아 바깥을 보았다. 멀리 들판이 보였다. 겨울이라 논은 텅 비어 있었지만 물길과 논두렁의 모양은 낯이 익었다. 특히 아래쪽에 길게 누운 논 새마지기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저 노는 사내가 곁에 앉았다. 아랫뜸 논입니다. 그 논이 아직도 있어? 땅은 사람보다 오래 남지요. 주인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땅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장대감은 손을 떨었다. 그 논은 장씨 집안이 무너질 때 빚값으로 넘어갔고 이후 몇 사람을 거쳐 다시 누군가에게 팔렸다고 들었다. 그는 차마 더 묻지 못했다. 그날 밤 장대감은 잠들지 못했다. 방 안에 놓인 등잔불이 흔들렸다. 그는 품속을 더듬어 거짓 문서를 찾았다. 그러나 문서는 없었다. 눈밭에서 쓰러질 때 떨어뜨렸는지 누군가 거두었는지 알 수 없었다. 갑자기 불안이 밀려왔다. 죄의 증거를 잃어버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백할 마지막 물건마저 사라진 것 같아 허전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부엌 앞에서 사내와 여인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저분이 알게 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알 때가 오면 알겠지. 용서가 그리 쉬운 일입니까?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울었습니까? 쉬워서 하는 것이 아니오. 어려워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평생 그 사람에게 묶여 있을 테니 하는 것이오. 장대감의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둔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최만석 설마.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다리가 풀려 넘어졌다. 소리를 듣고 사내가 달려왔다. 장대감은 사내의 손을 붙잡았다. 거친 손마디가 굵고 손바닥이 단단한 손이었다. 오래전 논두렁에서 흙을 쥐던 그 손과 같았다. 당신 누구요? 사내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새벽빛이 문틈으로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휘어졌으나 그 눈만은 또렷했다. 장대감은 그제야 알아보았다. 자신이 논을 빼앗고 관아 마당에서 울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자신을 구한 사람이 최만석임을 알게 된 장대감은 참회하고 남은 생을 속죄로 보낸다. 장대감은 입을 열지 못했다. 눈앞의 사내가 최만석임을 깨닫는 순간 방 안의 온기가 오히려
몸을 찌르는 불처럼 느껴졌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다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기운이 없어 엎어지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자세는 처음으로 진심에 가까웠다. 나를 왜 살렸소? 최만석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비웃음도 없었다. 오랜 세월을 지나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깊은 피로와 연민이 있을 뿐이었다. 죽게 둘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 논을 빼앗았소. 거짓 문서를 꾸며 송사를 걸었고 당신 식구를 굶주리게 했소. 당신은 나를 원망해야 마땅하오. 원망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최만석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처음에는 밤마다 당신 집 대문이 불타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굶는 것을 보며 하늘에 따졌습니다. 왜 악한 사람은 기와집에서 자고 억울한 사람은 찬방에서 떠느냐고 말입니다. 장대감은 눈물을 흘렸다. 늙은 얼굴 위로 눈물이 주름을 따라 흘러내렸다. 그런데 어찌? 원망만 붙들고 살기에는 남은 날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품을 팔고 산나물을 캐고 아이를 키우며 살다 보니 알겠더군요. 미움도 먹여 살려야 자랍니다. 내가 미움을 먹이면 내 식구 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에 장대감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최만석은 방 한쪽에서 낡은 종이를 꺼내 장대감 앞에 놓았다. 젖었다 마른 흔적이 있는 문서였다. 바로 그 거짓 문서였다. 장대감은 그것을 보자 몸을 떨었다. 그걸 어디서? 눈밭에서 당신을 업고 올 때 품속에서 떨어졌습니다. 장대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불태워 주시오. 아니, 관아에 가져가시오. 내가 죄를 인정하겠소. 이제 잃을 것도 없으니 벌을 받겠소. 최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벌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다만 죄를 덮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손으로 끝내야 합니다. 장대감은 문서를 들었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오래전 그가 돈으로 산 종이었다. 그 종이 한 장이 남의 눈물, 자기 아내의 유언, 자식들의 타락, 무너진 집의 먼지까지 모두 끌어안고 있었다. 그는 아궁이 앞으로 기어가듯 다가갔다. 불길이 낮게 타오르고 있었다. 장대감은 문서를 불 위에 올렸다. 처음에는 가장자리가 검게 오그라들었고 곧 거짓 글자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장대감은 불타는 종이를 보며 통곡했다. 내가 졌소. 송사에서는 이겼으나 사람으로는 졌소. 나는 논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 집안을 베어낸 것이었소. 최만석의 아내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녀도 그날의 고통을 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불길 속에서 거짓 문서가 재가 되는 순간 오래 묵은 한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며칠 뒤 장대감은 최만석의 부축을 받아 관하로 갔다. 현감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장대감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지난 죄를 고백했다. 거짓 문서를 꾸민 일, 아전에게 뇌물을 준 일, 최만석의 논을 빼앗은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고을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았다. 한때 거만하던 부자가 초라한 옷차림으로 엎드려 울고 있었다. 내가 남의 땅을 빼앗았으니 남은 목숨으로라도 갚게 해주시오. 아랫뜸 논은 본래 최만석의 것이요. 조사가 이어졌고 오래전 입을 닫았던 노인들이 이번에는 증언했다. 세월이 흘러 장대감의 위세가 사라지자 진실은 비로소 제 목소리를 찾았다. 아랫뜸 논은 다시 최만석의 이름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최만석은 장대감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는 마을 끝 빈 움막을 고쳐주고 봄이 되자 논의를 거들게 했다. 장대감은 비단 도포 대신 무명 저고리를 입고 장부 대신 호미를 잡았다. 처음에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모내기철이 되자 장대감은 아랫뜸 논에 들어가 모를 심었다. 지늘기 발목을 감싸고 허리를 숙일 때마다 숨이 찼다. 최만석의 손자가 어느새 장성한 청년이 되어 곁에서 말했다. 힘드시면 쉬십시오. 장대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 논의 흙을 내 손으로 만져야 내 죄가 조금이라도 씻길 것 같구나. 그해 가을
아랫뜸 논에는 유난히 벼가 잘 익었다. 황금빛 이삭이 바람에 출렁였고 고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며 오래전 일을 떠올렸다. 장대감은 추수한 쌀 중 자기 몫으로 받은 작은 대박을 들고 마을 가난한 집들을 찾아다녔다. 많지는 않소. 그래도 받아주시오. 어떤 이는 냉정하게 문을 닫았고 어떤 이는 말없이 쌀을 받았다. 장대감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용서는 구걸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을 낮추어 살아야 겨우 문틈만큼 허락되는 것임을. 몇 해 뒤 장대감은 겨울 아침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머리맡에는 돈도 문서도 없었다. 다만 최만석이 놓아준 따뜻한 숭늉 한 사발과 그가 직접 깎은 작은 호미 한 자루가 있었다. 장례는 소박했다. 최만석은 무덤 앞에 서서 오래 침묵했다. 이제는 편히 가시오. 살아서 갚지 못한 것은 저승에서라도 깨닫고 갚으시오. 바람이 논두렁을 지나갔다. 아랫뜸 논에는 겨울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 땅은 한때 탐욕의 증거였으나 끝내 한 사람의 참회와 또 한 사람의 용서를 품은 땅이 되었다. 고을 사람들은 훗날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 자기 곳간을 채우면 처음에는 배가 부른 듯하나 끝내 그 곳간이 무덤이 된다. 송사에서 이기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며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귀한 일은 양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거짓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면 결국 제 삶까지 무너진다는 뼈아픈 깨달음을 전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양심을 잃으면 빈손보다 못하고 억울함 속에서도 사람의 도리를 지킨 마음은 끝내 큰 울림을 남깁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